이런 화폐들도 화폐다 보니까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외부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이 돼가지고 값이 떨어져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든가 아니면 암호화폐의 생산을 중단하다든가 이런 현상이 또 관측할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화폐가 존재하듯이 암호화폐도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돈도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화폐 발행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거고 너무 적게 발행되면 디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암호화폐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학자도 들어가서 암호화폐의 총량, 전체 발행 개수를 어떻게 유지해야 인플레이션에도 안 빠지고 디플레이션에도 안 빠질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합니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안은 좀 더 철저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보안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에 해주는 것은 메타버스의 아바타들이 예를 들어 뭐 안경, 선글라스도 차고 스카프도 하고 옷도 입잖아요. 그랬을 때 그 스카프나 선글라스나 옷이 진품 디지털 스카프냐, 진품 디지털 옷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해 주는 건 블록체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자체에 해킹 공격이 들어와서 거기서 무슨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든가 이런 공격은 블록체인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아바타끼리 대화하고 아바타끼리 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SNS보다 친밀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가 내 친구처럼 위장해서 이제 아바타로 나한테 접근했을 때 속아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 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그건 블록체인과는 별도로 지금 열심히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블록코인은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 거래소나 일명 지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진 않고요. 제가 아까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자,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진 않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블록체인을 딱 보면 사용자 아이디 어디에서 어디로 몇 번 코인이 이동했다. 이런 거에 블록체인에 다 써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삭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이 아니 해커들이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번호의 코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블록체인에 다 공개가 되는데 왜 해커를 못 잡습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해커들이 일단 암호화폐를 탈취하면 인터넷상에 돈 세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이 어렵다는 거고요.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가보면 초 단위로 팔았다 샀다 이 거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단타 매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 컴퓨터, 일반적인 컴퓨터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순차적으로 옮겨졌거든요. 이제 그런 미처 블록체인에 옮겨 적지 못한 화폐가 해킹을 당하면 그대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존 스타트업 중 블록체인이나 프로토콜 경제를 접속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날 산업군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프로토콜 경제는 표준화된 용어는 아니죠. 저게 이제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께서 프로토콜 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협동조합형 경제 모델. 그걸 박영선 전 장관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는 표준화된 용어는 아니고요. 기존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협동조합형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라고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택시가 있잖아요. 그럼 택시는 보통 중앙 집중형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자동차를 사다가 택시를 사다가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기사 아저씨들은 그 택시를 빌려다가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산학금을 얼마씩 사장님한테 드리죠. 그렇죠? 이게 중앙 집중형 택시 사업이고 이것을 협동조합형으로 바꾼 게 쿱 택시라고 하는 거죠. COOP. 그래서 쿱 택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돼 있는 택시인데 이건 뭐냐면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들이 조합원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들 돈을 얼마씩 모아서 차량을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운행해서 돈을 벌고 그거를 나눠 갖는 거예요. 수익을. 그리고 회사에 나갈 방향은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결정을 합니다. 이게 협동조합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존 보통 이제 회사를 만들 때 내가 중앙 집중형으로 만들 거냐, 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협동조합형으로 만들 거냐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협동조합형으로 만들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조금 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익을 공유한다. 모두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회사에 나갈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면에서는 또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탈중앙 민간주도 암호화폐는 서로 경합의 관계라 보시나요? 혹은 서로 활용하고 기여한 영역이 크게 중첩되지 않아 상호 공존, 협력, 보완 관계로 보시나요? 먼저 기존 은행들이 중국이 만드는 CBDC에 대해서 느끼는 위압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서 은행이 제일 타격받은 부분이 신용카드예요.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BC카드 같은 걸 안 쓰고 중국의 신용카드를 그냥 명동에서 쓰는 거예요. 유니온페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거는 수수료를 한국은행에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확 떨어졌거든요. 자, 중국이 지금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걸 스마트폰에 담아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명동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저 이거 디지털 위안화 CBDC로 지불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화폐 시스템이 교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CBDC나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한 화폐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자국이 만든 중국판 디지털 화폐를 기존의 민간이 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도 연동시켜서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요새 뭐 힘드시죠? 저희 애도 고등학생이라서 많이 힘든 거 압니다. 또 친구들도 잘 못 만나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IT, 뭐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데만 너무 함몰돼 계시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또 거기에 발맞추는 거를 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비탈릭 부테린 보셨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암호화폐 보고 그걸로 또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정규 교육 받으시나 바쁘시겠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나라에도 비탈릭 부테린 같은 그런 인물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